몇 년에 걸쳐 두 명의 남자가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한 소녀가 유서를 남기며 자신이 그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유서에 담긴 세부 사항들은 그 두 건의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범인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유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소녀는 11살에 이미 은밀하고 정교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1일 미국 뉴욕주의 위즈포트에서 마이클이라는 중년 남성이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던 마이클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마이클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인생을 떠올리며 좌절했습니다. 1988년 그는 아내 스테이시 루스캐스터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두 명의 사랑스러운 딸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두 딸에게 똑같이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둘째 딸 브리를 더 편애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스테이시는 평소에 첫째 딸 애슐리를 더 챙겼고 그 결과 모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 차이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을 오랫동안 불행하게 만든 것은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파트타임 정비사였고 스테이시는 구급차 배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은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이 가족은 10여 년 동안 매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생활은 스테이시에게 가정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었고 불만이 쌓이면서 부부의 감정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1999년쯤 되자 마이클과 스테이시는 사실상 감정적으로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각자 외도를 하고 있었고 몇 달만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딸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한 뒤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이클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매일 만취한 사람처럼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몇몇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귀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여기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매일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힘없이 누워 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동안 가족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마이클의 부모님과 누나는 그의 병색이 완연한 얼굴과 부어오른 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괴질에 대해 그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난 후 마이클은 계속해서 소파에 누워 지내며 지루하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병이 빨리 나아지길 속으로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 그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더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느낌이 계속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소파에 누워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십 분 후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큰딸 애슐리가 아빠를 부르자 마이클은 간신히 팔을 들려 올려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팔은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38살의 젊은 아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딸 앞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후의 의사들은 마이클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진짜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면 마이클의 부검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누나는 강하게 부검을 요구하며 진상을 밝히고자 했지만 아내 스테이시는 남편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후에라도 편히 쉬길 원했던 그녀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도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스테이시는 남편의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이클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의 사망 후 아내 스테이시는 55,000달러, 약 7,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시는 이 돈으로 집을 새로 리모델링했고 두 딸과 함께 디즈니랜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개선된 경제 상황과 여행으로 인한 기분 전환 덕분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던 모녀는 점차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애슐리도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마이클이 살아있을 때도 애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녀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애를 찾기 시작한 속도는 다소 빨랐습니다. 마이클이 묻힌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스테이시는 이미 여러 남성과 온라인에서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인 2001년, 데이비드 캐스터라는 중년 남성이 스테이시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의 에어컨 회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전처와 이혼했으며 유일한 아들은 전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스테이시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스테이시는 아름답고 자애로우며 강인한 여성으로 이상적인 아내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데이비드는 스테이시와 그녀의 두 딸을 자신의 뉴욕주 리버풀에 있는 집으로 데려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데이비드와 스테이시는 정식으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매우 조촐하게 치러졌고 스테이시의 가족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가족들은 그의 재혼 소식조차 알지 못했고 결혼식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데이비드 주니어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테이시의 두 딸 또한 처음에는 데이비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찾아 자신들의 아버지를 대신하게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데이비드의 관계는 한동안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버지 역할로 참석한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친딸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제야 애슐리는 이 새아버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마음속으로 데이비드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입장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데이비드와 스테이시의 관계가 위기를 맞아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2005년 8월 22일 오후 스테이시는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데이비드가 술 한 병을 들고 침실에 자신을 가둔 지 이미 7시간이 넘었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불러도 데이비드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침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어쩔 수 없이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따고 침실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려 이미 숨이 멎은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비어있는 과일 주스 병과 2개의 유리잔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밝은 초록색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과일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뚜껑이 열린 채 쓰러져 있는 자동차 부동액 병이 있었고 그 일부 내용물이 이미 흘러나와 카펫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이후 데이비드의 시신을 부검했고 그의 위에서 부동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액의 주요 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유해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다량 섭취할 경우 신경계, 신장, 심장에 큰 손상을 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에틸렌 글리콜이 단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물질을 주스나 음료로 착각해 마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몸에서 나타난 여러 증상들도 그가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시 또한 울면서 최근 남편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몇 주 전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데이비드의 정신 상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은 주저없이 데이비드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 주변 사람들, 특히 데이비드의 전처와 그의 외아들 데이비드 주니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데이비드의 정신 상태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나름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데이비드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즉 예금, 회사, 집, 자동차 등을 모두 스테이시와 그녀의 두 딸에게 남기고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주니어는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억 속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냉정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서 앞에서 데이비드 주니어는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스테이시와 두 딸은 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몇 년 전처럼 여행을 다니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경찰은 스테이시와 두 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테이시에 대해 말이죠. 비록 검시관들은 데이비드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증거와 단서들이 다소 비정상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침실에서 스스로 문을 잠그기 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시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부동액을 마신 컵에서 그의 지문 외에 스테이시의 지문이 3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의 신문에서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침실문을 잠그기 전에 자신이 한번 들어가서 목이 마른 데이비드에게 주스를 한 잔 따라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주스를 마신 후 그 컵에 부동액을 따라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방안을 수색한 후 또 다른 의심스러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방 쓰레기통에서 구운 요리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드리퍼, 기름 주입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대형 빨대와 비슷한 조리도구로 칠면조와 같은 큰 고기를 구울 때 양념 기름을 고기 위에 뿌리는 데 사용됩니다. 경찰은 이 드리퍼 안에서 녹색 액체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유리잔에 있던 부동액의 색과 같았습니다. 이 점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 자살했다면 유리잔으로 부동액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왜 드리퍼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이 도구를 사용했다면 침실 문을 잠근 상태에서 부동액을 마신 후 굳이 이 도구를 꺼내 주방에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 드리퍼를 사용한 사람이 데이비드가 아닌 스테이시였을 때입니다.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잠든 사이에 이 도구를 사용해 부동액을 그의 위로 흘려보내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추측을 바탕으로 즉시 그 드리퍼를 감식 부서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스테이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5년 전 스테이시의 첫 번째 남편인 마이클의 사망도 매우 수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나타난 증상들이 부동액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클이 사망한 후 스테이시가 단호히 부검을 거부한 점도 마이클의 죽음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스테이시 집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의 동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 전화를 도청하고 묘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스테이시의 두 남편의 무덤을 감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스테이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번째 남편인 데이비드의 묘를 첫 번째 남편인 마이클의 묘 옆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스테이시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두 남편을 모두 사랑했기에 그들을 같은 장소에 안정하여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의 기록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묻힌 후 2년 동안 스테이시는 한 번도 묘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사랑이란 전부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07년 데이비드의 사망 2년 후 경찰은 마침내 완전한 감식 보고서를 손에 얻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드리퍼 안에 남아있던 녹색 액체는 부동액이었으며 드리퍼의 앞부분에는 데이비드의 DNA가 뒷부분의 고무 손잡이에서는 스테이시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시가 이 드리퍼를 사용해 데이비드의 입에 부동액을 흘려보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7년 전 매장된 마이클의 관을 다시 꺼내서 부검한 결과 그의 몸에서도 부동액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죽음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도 바로 스테이시를 체포하지 않고 그녀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테이시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때 스테이시는 경찰이 마이클의 무덤을 파헤치고 부검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감정은 눈에 띄게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한번 스테이시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스를 컵에 따랐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스테이시는 그만 주스를 부동액이라고 잘못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급히 주스라고 정정하며 경찰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스테이시를 정식으로 체포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녀에게 전면적인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시의 큰딸 애슐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으로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 마이클 또한 어머니에게 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애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으며 어머니가 자신과 가정을 위해 베푼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녀는 어머니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애슐리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자신을 찾아와 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수사관들이 미친 것 같다며 어머니에게 억지로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애슐리는 그저 단순히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을 겨냥한 끔찍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슐리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어머니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는 갑자기 술을 마시며 이런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애슐리에게는 부모의 허락하에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정말로 가음을 했고 그로 인해 애슐리는 다음날 학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전날 밤처럼 또 한 번의 파티를 열어 불쾌한 일을 모두 잊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스테이시는 딸에게 자신이 특별히 만든 칵테일이라며 잔을 건네며 매우 맛있다고 하며 권했습니다. 애슐리는 한 모금 맛을 보고는 맛이 이상하다며 더는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는 빨대를 꺼내 잔에 꽂고는 빨대를 혀 뒤쪽에 놓고 음료를 바로 목구멍으로 넘기면 혀에 맛이 닿지 않아 이상한 맛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며 딸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열성적인 권유에 결국 애슐리는 잔에 있던 것을 모두 마셨고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여동생 브리는 언니의 방문이 잠겨있고 안에서 아무 소리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가 숙취 때문에 일찍 쉬고 있다고 말했고 브리는 의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니의 방을 지나가던 브리는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마치 언니가 숨이 막혀 목에서 나는 소리와 통제되지 않는 구토 소리 같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얼굴이 창백한 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애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전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브리는 어머니를 급히 불렀지만 처음에 스테이시는 애슐리가 단순히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막내딸의 재촉에 결국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히 딸의 상태를 설명하던 중 스테이시는 갑자기 놀란 듯 딸의 옆에서 글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her? Oh, she's throwing up. She's throwing up. On the side. She left a letter. What? She left a letter? Left a note. 스테이시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대략 읽고 나서 매우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전화 중에도 딸의 목숨보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더 중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경찰에게 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애슐리의 방에는 여러 개의 빈 술병이 있었고 술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처방약 병도 비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애슐리를 응급조치했고 그녀의 상태가 다소 안정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이 제때 발견한 덕분에 10분만 더 늦었어도 애슐리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애슐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 같은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비록 750자 정도의 짧은 글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애슐리가 7년 전 친아버지 마이클의 의문의 죽음이
그리고 2년 전 계부 데이비드의 자살도 사실 그녀가 꾸민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장을 위장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찰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이자 심지어 데이비드의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범인이 직접 쓴 것임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애슐리가 맞는가입니다. 1999년 마이클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결국 갑자기 사망했을 당시 애슐리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소녀가 이토록 잔인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러 거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이 편지의 전체 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명까지도 애슐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그녀의 실제 서명이나 필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위조하여 애슐리를 모함하고 그녀를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의 시선은 다시 한번 병원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는 스테이시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라면 이 순간 자녀의 상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할 것이지만 스테이시는 딸이 목숨을 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긴급한 치료 끝에 애슐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매우 놀라며 자신은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이 평소에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애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거의 동시에 체포영장을 받아 병원에서 스테이시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스테이시는 두 번째 남편 데이비드를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딸을 해치려 한 혐의로 2급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마이클의 사망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스테이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큰딸 애슐리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처음으로 증언에 나서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 했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대량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주방의 드리퍼에서 발견된 부동액의 잔여물, 데이비드의 DNA, 마이클의 몸에서 발견된 부동액의 흔적 외에도 경찰은 스테이시의 컴퓨터에서 애슐리의 유서로 알려진 문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가 작성되고 인쇄된 시간은 2007년 9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는데 이는 경찰이 대학에서 애슐리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그녀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린 직후였습니다. 그 당시 애슐리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그녀는 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스테이시도 이 편지를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9월 12일 그날 자신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누군가 그녀가 집에 없는 사이에 방에 들어와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의 한 증인은 스테이시의 친구로 9월 12일 오후 스테이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통화 중에 스테이시의 쪽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스테이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테이시의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찰은 데이비드의 유언장에 위조된 흔적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시의 한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데이비드가 사망한 후 스테이시를 도와 가짜 유언장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유언장에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아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남겼으나 스테이시가 이를 모두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범죄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딸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편지에 적힌 내용처럼 애슐리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스테이시의 어머니, 즉 애슐리의 외할머니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딸의 말을 믿으며 범인은 분명 손녀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격렬한 법정 공방 후 배심원단은 무려 4일간의 논의 끝에 스테이시에게 제기된 2급 살인죄와 2급 살인 미수죄에 대해 모두 요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최소 51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그녀가 자유의 몸이 되려면 적어도 90살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시는 수감된 지 불과 7년 만인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감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들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두 딸은 단 한 번도 스테이시를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